응답TV 유튜브 구독 신청으로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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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저격수다의 진행을 맡은 여명입니다. 네, 제 목소리가 좀 이상하죠? 일부러 까신 줄 알았어요. 큰일 났습니다. 아유. 목소리가 어제부터 안 나오고 있어서 주사를 맞고 왔는데 아직도 아프네요. 밖에 춥죠, 참. 네. 아니, 너무 추워서 지금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고 오늘부터 네. 또 엄청 춥다고 하네요, 날씨가. 네. 네. 저희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응답하라 1988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네. 다들 아무- 보셨습니까? 저는 한 번도 안 봤는데. 네. 안 볼 사람도 있어요. 네, 사실 오종택 군은 한국 영화를 안 본대요. 한국 문화에, 한국 영상 문화에 네, 한국 영상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서 혹시 유학 갔다 오셨나요? 미국에서 살다 왔었죠. 몇 년? 저는 5년? 5년이요? 아, 오래 살다 오셨네요. 꽤 오래 살다 오셨네요. 저 1988, 응답하라 1988이 뭐 처음에 응답하라 1997로 시작해서 1994, 그다음에 이제 1988 했는데요. 계속 옛날로 네, 가는 거군요. 계속 옛날로 네. 회귀를 그렇게 된 하는 거구나. 그런 드라마입니다. 근데 그 종편 TVN인데 TVN은 종편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케이블 방송입니다. 네, 케이블 방송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청률을 18%를 찍으면서 아. 마감이 됐다고 해요, 마무리를. 그래서 아주 이게 만약에 공식 채널이었으면은 거의 40%를 그렇죠. 찍은 지상파였으면 거라고 그런 하더라고요. 그래서 1988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딱 80년대생, 90년대생인데 우리의 어린 시절은 어땠나 먼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어린 정부 시절 시절. 얘기를 하니까 막 목이 메나요? 계속 메네. 기억도 안 나는. 씨는 92년생이시죠? 예, 92년생이라서 제가 초등학교 시절은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2000년대 초반까지 그 정도에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들이죠. 근데 그래도 저희 어머니 세대들보다 조금 어리신 분들 아, 어머니? 얘 얘기들이죠. 어머니? 저희 어머니가 6년생이세요. 왜 이렇게 어리셔? 예. 저보다 많이 어렵니다. 맞다. 그래서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게 그게 1988이라서 되게 공감을 할 수도 없을 줄 알았는데 그냥 그 주인공이 덕선이에요. 덕선이랑 그 친구들이 그 어린 시절 보낸 내용들 보면은 똑같아요. 다 말도박기 하면서 자랐고 그죠. 뽑기 해먹으면서 자랐고 그러지 않았어요. 전 잘 모르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그 소품들을 보니까 배경 소품들을 보니까 하나도 모르겠는 것들이 너무 생소하던가요? 네, 저는 돌리는 TV 나오고 막 이렇죠. 네, 너무 생소한 것들이라서 그래서 저는 그때 미국에 있었거든요. 그때 아마 빌 클린턴 때인가?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지 부시가 나라 말아먹기 시작했을 때부터 한국에 왔기 때문에 그때가 2000년 초반이죠. 그래서 미국에 그러기는- 좋은 시절 다 보내고 네, 이제 네. 좀 나라 말아먹기 시작했을 때 이제 한국에 왔거든요. 조지 부시가 나라를 어떤 식으로 말아먹었다고 생각하세요? 조지 부시가 일단 복수의 눈이 멀어서 수많은 리벤지 매치. 전쟁을 네, 일으키고. 수많은 전비를 네. 했은 순간 우리나라 사람들은 좋은 시절 보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었다. TV에서 TV에서 88년도인데? 88년도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우리 88년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 중에서 이제 88년도에 태어난 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때를 몰라요. 근데 전 이 드라마를 안 봤는데 항상 애들이 이제 물어봐요. 아이씨, 오빠 태어났을 때가 이때니까. 태어났을 때 아니야. 난 모른단 말이에요. 저는 올림픽도 본 적이 없는데 올림픽 본 줄 알아요. 그런데 확실히 이런 드라마는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이렇게 뭐죠? 과거가 아름다워 보이게끔 만들어주고 그런 아까 말했던 돌리는 TV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추억을 하게 해주고 아날로그 감성. 그죠? 향수를 자극한다. 네. 이게 무슨 학생운동 이제 그런 것도 나오나요? 이게 그 역할이 있어요. 네. 주인공의 언니가 서울대 수학학과인데 학생운동에 빠져가지고 막 경찰서도 연행 갔다 오고 결국엔 사법고시 봐요. 그렇죠. 정권 바뀌고. 네. 풀리고 수배 그래갖고 풀리고 상간에는 약간 그 정치와 문화에 되게 막 신경 쓰는 분들은 뭐 그 응답하라의 성보라 역할이 이정희를 벤치마킹 했다라고 또 그렇게도 그렇게도 있었구나. 있었어요. 이정희도 또 저희 청주 출신.
전국 1등 아, 청주의 자랑이네요. 청주의 자랑이죠. 일신여자고등학교라고 하는 기독교 고등학교를 나오시고 아, 전국 1등 때리고 이제 공부 굉장히 잘하셔서 저렇게 살고 계신 그런 분인데 아 그런 느낌. 하긴 근데 그 당시는 운동권이신 분들이 워낙 또 많았고 그죠? 그런 그렇죠. 분들이 뭐 사법고시를 치든 어떻게든 예. 사회에 네. 막 올라가시고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은하파라 1988에서 네. 그게 한 5화까지는 뭐 성보라가 뭐 데모를 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네. 근데 이거는 80년대 후반에 우리 대학가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안 다룰 수도 없었을 거예요. 네, 그 88년도에 사회상을 좀 자세하게 드러내려다 보니까 네. 그런 대학생이 투영된 거 아닌가요? 네. 네. 그러니까 88에서 89년 딱 됐을 때 이제 89년도가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예, 예. 정점 딱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전이었기 때문에 아마 저도 어릴 때 저 한 4, 5살 때 TV 봤던 거 생각해보면 이렇게 대학생들 시위하고 데모하는 장면이 엄청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과거에 대한 영상이었어도. 맞아요. 저도 저 어렸을 때가 한 초등학생 그때쯤이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연대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TV에 연대 얘기만 네. 나오면은 막 아빠 학교 얘기도 하고 막 보곤 했는데 한번 제가 제 기억으로 뉴스로 봤던 사건이 연대 사건이었어요. 막 다른 학교 연대 다니지도 않는 학생들이 뭐 모여가지고 한총련 뭐 전대역 이렇게 돌 던지고 학교에 불 태우고 학교를 장악하고 요즘은 근데 확실히 그 뉴스가 없는 것 같은데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렇게 시위하고 실제로 수배받는 학생들이 학교 안으로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맞아요. 학교는 취해법권은 아닌데 경찰권이 예, 예. 네. 들어올 수가 없는 곳이니까 그래서 막 그들의 생활상을 다룬 영상을 네. 저 초등학교 때 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영상이 없죠 별로. 네. 그때부터 몇 년도인가요? 저요? 네. 제가 95년 국민학교를 입학하고 아. 96년 초등학교 전환되고 뭐 이런 시대니까 네 그때는 또 그렇습니다. 제가 맞아요. 태어났을 때네요. 아. 신기한 친구 저로서는 몇, 되게 살- 신기한. 몇 년생이죠? 전 95년생이에요. 와 진짜? 그렇구나. 세상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신기합니다. 네, 그래서 저가 95년도에는 뉴스를 보면은 가끔 그런 게 나왔어요. 거의 꽤 자주 막 데모하는 학생들을 경찰이 이렇게 진압하는 과정을 아, 근데 그때 본 것도 기억이 나요? 네, 되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막 엄마 아빠 저런 데 가면 안 돼라고 막 울고 막 저희 엄마도 저를 그런 영상 어릴 때 보면서 난 너 대학 서울 안 보낸다 그랬어요. 너 가면 너 데모할 것 같다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어린 시절에 했는데 그게 기억나시는 거예요? 네, 어린 시절 때 그러니까 이건 88년이잖아요. 네. 92년 올림픽에서 황영조 아저씨가 문죽에서 우승하는 뭐 그런 단편적인 장면들은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제가 태어나기 전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드라마 자체가 네. 저 같은 애들도 저 같은 애가 태어났기 때문에 엄청 옛날 드라마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렇게 공감을 받고 시청률이 케이블 방송인데도 18%씩 나오는 그런 네. 이유가 뭔 것 같아요? 공감이 아닐까요, 제 생각엔? 제 생각에는 이 드라마가 특정한 주인공이 없어요. 주인공 설정해 놓는데 모두가 그쵸. 주인공으로서 개개인에게 맞추고 네, 개개인의 스토리가 다 있어요. 그냥 딱 화자가 덕선이라는 그 여주인공 해리 씨로 해리. 설정이 돼 있고 나머지 뭐 스토리들은 좀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걸로. 그래서 이 포스터에 나와 있는 이 포스트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의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공감을 이끌어내지 않았나. 악역도 없어요. 그냥 약간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어쩔 수 없이 똑똑한 학생들 중에서 몇몇은 그렇게 사회운동을 하고 그리고 성동일 씨가 아빠로 나오는 거죠. 가장. 네. 예, 예. 그러니까 저분은 가장으로서의 애환 뭐 이런 네. 거를 그려내고 그죠. 네. 그래서 사실 응. 이 윤다빠라 덕선이 나이대의 분들이 지금 네. 40대 초중반 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분들이 정말 이 드라마에 몰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난 맨날 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이때에 초등학생 친구들과 배골면서도 행복하게 지냈던 시절이 생각나서 울고 또 한 가지로는 그때는 몰랐던 엄마 아빠의 애환이 느껴져서 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확실히 지금 여명 씨가 말한 것 중에 하나에 딱 짚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배는 굶주렸지만 그때가 행복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과거는 행복하게끔 추억이 되는 것 같아요. 힘든 건 잊어버리고. 왜냐면 그 당시에 솔직히 배가 고팠으면은 배가 고플 정도로 가난했으면 엄청 힘들었던- 그거보다 네. 비참하고 힘든 건 없거든요. 근데 사람이 지나면 배고픈 건 까먹고 힘든 네. 건 까먹고 맞아요. 재밌는 것만 아름다운 나오고 좋은 것만 것만 나오고. 항상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것 네. 같아요. 그 1997이었죠. 1997도 그렇고 94도 그렇고 1997 같은 경우는 IMF 때문에 그건 또 저 초등학교도 3학년 때였는데 장난 아니었거든요. 정말. 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네. 뭐 기억의 위화라고 하죠.
은하파라 1988 열심히 보셨죠? 전 오늘 마지막 편 보고 왔습니다. 네. 너무 재밌었어요. 또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있는 것 같은데 슬퍼요? 그러니까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10명의 캐릭터가 다 각가지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또 둘째다 보니까 이 덕선이가 둘째예요. 첫 화쯤인가만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이제 거기 그 스토리에 좀 매료가 됐다고 해야 되나? 물론 시대상은 좀 다르긴 했지만 그 핵가족 시대에 접어들면서 그 안에서 이제 그 둘째가 받아야 됐던 서러움들 그런 게 좀 많이 조명이 돼서 저는 거기도 또 감명 많이 받고 저도 울기도 많이 울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째의 서러움을 되게 네, 공감하셨다고 했는데 아까 종구 씨가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그 마지막 화에 네. 그 성인이 된 이 남자 주인공이 그런 말을 해요. 뭐 성인이 된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이 뭐 너 근데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이러는데 남자 주인공이 아니라고 해요. 그죠.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힘들었다고. 다만 돌아가고 싶은 이유면은 그냥 우리 친구들끼리 재밌게 세상 걱정 없이 놀았던 거. 돌았다. 그거 외에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즐거웠던 기억만 있는 거예요. 그다 마지막 주제이기도 하겠네요. 예. 마지막 화 얘기해서 그런데 저희가 드라마는 잘 모릅니다만 마지막 화에 그런 결혼하는 장면 나오죠. 예. 근데 그게 되게 비밀스러운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뭐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게 아니요, 말씀하세요. 비밀스러웠던 거지. 예? 그러니까 이 복선상 누가 누구랑 결혼할지 몰랐던 거죠. 예, 예. 결론말에 드러나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저도 앞에 시리즈 같은 건 못 봤거든요. 뭐 19, 94, 97은 못 봤는데 뭐 그때도 이제 좀 처음에는 뭐 미래에 누가 누구랑 결혼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스토리가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저도 딱 이거 보니까 그렇게 시작을 해요. 덕선이라는 또 여자 주인공이 있고 또 다른 남자 주인공들이 있는데 그 주인공들이랑 이제 뭐 어떻게 결혼을 할 건지 누구랑 결혼하게 될 건지 그게 이제 좀 시청자들의 그게 되게 시청자들한테 궁금한 예, 건데 예, 예. 철딱선이 없는 어떤 국회의원 분 김광진 의원이죠. 김광진 씨죠. 그분 보좌관인가가 올린 거죠.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그분의 평소 행실로 가서 직접 올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게 요약해 보자면 그 사람이 어디를 지나가다가 결혼하는 장면을 봤는데 뭐라고 올렸던 거예요? 자기 SNS에? 이 리트윗인가? 그게- 트위터니까 리트윗이라고 하겠죠? 뭐 리트윗 1000명 넘으면은 뭐 누구랑 결혼하고 있는 장면인데 그 대상자를 공개를 하겠다라고 신종 관종이잖아 이런 게 SNS에서 이런 말 있잖아. 관심병자라고. 예. 좋아요 5,000개 SNS 넘으면은 막 뭐 요즘에 합니다, 예. 자동차에 다리 깔고 그런 거랑 비슷한 예. 관심 받고 싶어서 근데 정말 국회의원씩이나 되시는 분이 그런 거를 바쁘신 분인데 하고 계시니까 그렇죠. 아이고. 사실 웃겼던 게 거의 막 식스센스라고 하는 그 영화류의 반전을 그냥 얘기해 준 것과 다름없는 그쵸. 상영하기 행동을 하신 전에. 거예요. 네, 상영하기 전에. 왜냐면은 그 남편이 누군가에 아. 관심이 초집중되어 있던 상황에서 그 본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네, 남의 집 잔치를 망친 거네요. 네 리트윗 5,000개가 넘으면은 밝히겠다라고 올려서 그래서 한간에는 그렇기 때문에 결말이 바뀌었다라는 소문도 진짜? 있더라고요. 아,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역시 국회의원의 갑질은 도대체 어디까지? 언제까지나 을편에서 쓴다고 하시는 분들이 막 이게 진짜 근데 만약에 일반적인 사람이 좀 유명한 사람이 막 이러면 아마 회사에서 막 소송한다 막 난리가 났었을 수도 그렇죠. 있는데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이니까 또 근데 이분이 다음날 해명 글이라고 올린 게 더 웃겨요. 저희 보좌관이 실수로 내 계정으로 올렸다. 물론 보좌관의 불찰도 나의 불찰이기 때문에 내가 대신 사과하겠다. 라고 올렸는데 되게 좀 착하다. 착해. 아 좋으신 분이 되게 가증스럽다는 느낌을 들게 하더라고요. 착한 거 좋아하시니까. 그럼 참 이 드라마가 그러면은 이렇게 보통 인기 많은 드라마는 아예 막장이든가 아니면 좀 좌우 색깔이 좀 드러나서 이렇게 좀 할 수 있는데 이건 그런 거는 별로 없는 거네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막 보고 응답하라 시리즈가 이제 아예 문화가 된 것 같아요. 작년서부터 맞아요, 하나의. 해서. 또 그렇기도 하고 뭐 전편만한 또 속편이 없다라는 원래 저희 또 그런 징크스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런 것도 솔직히 깨졌다고 저는 또 네, 보이기도 계속해서 하거든요. 시청률을 격파하고 있거든요. 이 전 시리즈에. 아. 그러니까 저는 비록 이정희를 벤치마킹 했다는 식으로 데모 하는 여자에 대한 그런 정치 우려도 있긴 하지만 오히려 저는 마치 국제시장처럼 이 드라마가 강조를 하고 그만큼 사랑을 받았던 게 가족
네. 대한 것을 되게 강조하거든요. 뭐 어머니, 아버지 세대의 희생, 또 아버지의 꿈을 먹고 자라는 아이들, 그러니까 가족. 고시대에만 있는 애환인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대한민국 발전을 네. 하면서 국제시장은 산업화고 이건 민주화 시대이긴 하지만 비슷한 느낌인 거죠. 부모들이 약간 희생을 네. 하면서 네. 제가 보진 않았지만 그런 얘기 들어보니까 되게 가슴에 크게 와닿네요. 아, 특히 어떤 점에서요? 일단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나를 희생해서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희생해서 그러니까 부양하는 개념과 전혀 다르게 나를 완전히 희생해서 내 꿈도 희생해서 누군가의 위해 일을 쓴다 이런 개념이 되게 낯설거든요. 제가 아무래도 역시 아메리칸. 그러니까. 네. 근데 사실 정말 참 자유주의자. 정말 낯설어서 근데 이런 얘기 들어봤던 게 이게 진짜 제가 딱 태어났을 때만 해도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그런 걸 제 옛날에 살고 있긴 하지만 아.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 공감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신기하다. IMF 때 3살이었어요 그러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는 근데 와. IMF라는 걸 중학교 때 알았습니다. 한국에 없었죠? 아예 몰랐었구나. 네. 한국에 없어서? 네, 그냥 개인적인 얘기 하자면은 제가 미국에 살면서 코리아라는 걸 접했을 때가 딱 그냥 뉴스 보다가 노스 코리아를 봤었을 때 오. 아. 그때 한참 북핵 그거 시끄러웠거든요. 한국인이시잖아요. 그렇죠. 저 화양동에서 태어났어요. 저는 화양동에서 태어났어요. 네, 이제 네. 곧 군대도 가실 군대를 가야 한국인인데 되는데 충청도 화양도. 아니요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아, 화양동. 네. 아, 방금 노래방 같이 갔다 왔는데 노래도 미국 노래방 부르시다 깜짝 놀랐습니다. 노래 잘 몰랐어. 예, 저는 미국에 살다 왔다는 것을 또 잠시 까먹고 있었는데 사실 종택 씨가 얼마 전에 그 IS가 아니구나. 그 한국에서 네. 일어났던 얼마 전에 일어났던 11월 14일, 15일에 그 1차 민중 총궐기 아. 그 시위를 뉴욕 타임즈에서 뭐 과잉 진압이라고 그렇게 사설을 썼었죠. 네, 사설 썼는데 거기에 대해 영어로 반박 사설을 또 썼어요. 아, 그때 봤던 것 특징이에요. 같아요. 아, 그때셨구나. 네. 그 저도 명의가 이렇게 쓸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걸 썼을까 했었는데 바로 종택 씨 그랬구나.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종택 씨가 뭔가 글을 쓰면 제가 봐주기도 하는데 그건 제가 봐줄 수가 없어서 훌륭하다 라고 읽었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봐주시지 않으시길래 교수님에게 막 드렸더니 훨씬 더 좋은 글을 다듬어 주시기도 했어요. 아, 아무튼 훌륭한 친구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그 공동체 그 종택 씨 말을 종합해 보자면은 뭔가 아버지 어머니 세대의 희생 네. 이런 게 조금 약간은 개인적으로는 공감이 안 됐다. 본 적이 없죠 사실. 정말 본 적이 없죠.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는 자기 꿈을 위해서 뭔가 하시고 계신 거. 그러니까 네, 부양이라는 거 왜 네. 자기 꿈을 희생한다. 그러니까 네. 자기 모든 걸 바쳐서 네. 다른 세대를 위해 네, 투신했다. 이 말 자체는 전 본 적이 없어서 네. 그런 게 훨씬 더 소름 돋게 아. 와닿아집니다. 오히려 그 점이 신기했다. 신기할 네. 뿐더러 네. 좀 더 숭고한. 지금도 그런 게 지금 대한민국에 아예 없다고 말하기도 있지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있는 없죠. 거 아니에요? 네. 우리 부모 세대까지는 좀 많은 분들이 거의 그러지 예. 않을까요? 그렇죠. 자식에게 정말 본인이 좀 희생하면서 자식에게 좀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나라 전통인 것 같기도 하고. 저희는 맞아요. 뭐 크면 안 그러려나? 사실 저희 같은 혹은 저희 선배 세대만 해도 네. 그렇죠. 나는 뭐 대학원을 결혼해서도 가고 싶고 하지만 당장 나의 아기들이 있고 책임지고 부양해야 될 식구들이 있으니까 약간씩 접어두는 쌍둥이 아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선배들도 아. 다른 뭐 여자 선배들도 아. 저보다 한 열 몇 살밖에 안 많은 뭐 하긴 그렇다. 여자 선배들 같은 경우만 봐도 음. 많이 자기 희생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집안 분위기가 원래 그런 집에서 태어나서 지금 네. 저희는 할아버지도 같이 아흔 되셨거든요. 네. 그런 평생 희생만 알고 살고 막 이런 분이랑 계속 얘기하고 하다 네. 보면은 이런 게 되게 당연시 느껴져요. 네. 그 이런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국제시장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진짜 요즘 젊은 친구들이랑 저도 젊습니다만 어린 친구들 얘기해 보면은 공감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드라마가 약간 그런 향수까지도 좀 불러내지 않는가. 저도 근데 그 종부 씨 말씀하셨던 게 좀 인상 깊은 게 저 사촌 동생이 한 명 있는데 중학생이거든요. 근데 중학생 그 친구가 응파를 보긴 하는데 결혼한 데만 관심 있지 그 뒷배경은 관심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뭐 20, 30대는 10대, 20대는 연애 얘기로 잡고 네. 뭐 나이 많은 386 세대는 그때 향수로 잡는다는 것이 이 PD의 신원호 PD의 그거인 것 같더라고요. 대단한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럼 한 드라마를 보면서 각 세대가 다른 느낌을 받는 거네?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거죠. 네, 뭐 다 네. 포용을 그런 거 한다는 게. 같네요.
모든 세대층을 전부 다 세분화를 포함할 수 시켜놓고 있게. 네. 하는 거니까. 근데 또 대단하다. 이게 은하파라 1974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74? 네, 그래서 확 더 뛰어넘는 거죠 시대를. 그래서 이 PD의 말로는 그때는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도 피격이. 있었고 되게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현대사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미국의 그 워터게이트? 아마 그게 아마 곧 될 건데? 네, 그래서 그 맞아. 얘기도 다룬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았던 것 새마을 운동이 72년도에 4년도예요? 네. 72년도인가? 이 겁니다. 네. 이겠죠? 아, 그럼 그 드라마 좀 재밌게 봐야겠네. 박정희 대통령 얘기도 나오고 닉슨이 갈아엎힌 것도 네. 나오고. 민주화 얘기도 막 나올 거고. 좀 핫하게 좀 달궈질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게. 네. 가끔 이 드라마에서 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이 드라마요? 네, 네네. 막 풍자해가지고 약간 재밌는 개그 컷으로 나오긴 해요. 그래서 여기서 뭐 정치색이 있다라고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정치적으로 봐야 되나? 그렇죠. 할수 약간은 좀 있다고 이해가 안 가지만 아하. 막 좀 개그로만 보지 않는 분들도 있으니까. 유머 감각이 없으신 분들. 화가 그런 말 들으면 화부터 막 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맞아. 그래서 만약에 응답하라 1974가 나오면 어떤 얘기를 다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기업이 그때는 생겨날 때잖아요. 생겨나고 이렇게 좀 커지는 시점이니까 네. 경부고속도로 얘기도 아마 그때부터 나올 테고 예. 그런 것들이 좀 다뤄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젊은 친구들이 너무 기업의 시작점이나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다뤄졌으면 좋겠어요. 기업의 시작점. 네. 그런 얘기도 다뤄볼 수 있겠네요. 어. 정대 씨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일단 두 가지 기대하는데 하나는 두 가지죠. 그냥 물 건너 네. 닉슨이 워터게이트로 갈아엎혔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베트남 전쟁에서 돌아온 참전 용사들 그렇겠다. 한 면 한 칸에 나오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나올 수 약간 있겠다. 국제시장이랑 겹치는 부분도 있겠네요. 네. 그렇네. 그래서 저는 이게 은하파라를 보면서 이게 어쩌면은 되게 보수 진보를 아우를 수 있는 드라마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저는 그 최승로 자유경제원 부원장님께 들은 건데 보수라는 것이 우리가 잘 가까운 이 세상과 이 우리의 가족의 역사를 우리 세대에게 물려주자라는 것이 보수의 가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발전돼서 물려주자 이런 네, 가치인 네. 거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래서 꼭 있는 관습을 지키자는 게 그냥 무조건 뭐 나빠도 지키자는 게 보수가 아니라 그런 네. 게 참 보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은하파라 1974도 좀 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다뤄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좀 공동체의 가치라는 것이 약간씩 무너지고 있긴 하잖아요. 공동체를 너무 추구하는 쪽으로 우리는 비난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가족주의나 네. 가족에 기반한 공동체가 아니라 좌파들을 말하는 뭐 사회적인 사회적 이런 거는 다 원시 공산주의 공산 사회를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물 간 것들이죠. 많이 다르죠. 네. 또 그분 얘기를 할까요? 그분. 그분 얘기. 그분 시골 좋아하시는 그분. 시골? 서울시 너들섬의 그 밭 지으신 아, 밭을 참 논 지으신 좋아하시는 분. 제가 방금 저기 삼성역에 갔다 왔어요. 삼성역 2호선 그 지하철 출구에 서울시잖아요. 서울시 광고인데 뜬금없이 원전을 줄이자 이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서울 근처 가장 아니, 가까운 원전이 어디예요? 서울 아니, 어디 있겠어요? 뭐저 월성 고리 이런 데인데 월성 왜 서울시에서 그런 캠페인을 내세우는가? 너무 화가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계시니까. 아니, 갑자기 뜬금없었지만 아니 저는 도대체 지자체랑 무슨 연관이 있는 거지? 저 저는 모르겠네요. 이게 이 얘기를 꼭 해보고 싶었던 게 그냥 문화적 감성으로서만 그때 네. 그 시절 뭐 그냥 소품으로서 TV 돌리는 TV 있고 이런 거는 괜찮은데 막 그냥 시골이라고 해서 무조건 미화해서 그렇게 시골적인 시골의- 것을 추구하는 시골의 시책으로서 미화는 진짜 심각한 것 같은데 최근 뉴스만 보셔도 알아요. 그 되게 13명짜리 13분이 사시는 13가구인지 13분인지 모르겠는데 그 엄청 조만한 동네에서 둘이 싸운 거예요. 70대 노인이에요. 화가 나서 두유에 농약 타서 예. 줘서 먹였어요. 근데 이런 일이 농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서로 집 숟가락 뭐 어떤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냐 이런 걸 다 안다라는 말이 되게 좁은 사회고 서로 간의 질투, 갈등 다 알고 맞아요. 또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눈치 보고 그리고 상명하복 이런 거 자체가 약간 농촌 문화 아닌가요? 농촌 진짜 박원순 시장 진짜 그러면 안 되는 게 본인이 서울시장이잖아요. 2천만 명짜리 시의 시장이면은 시가 가져다 주는 익명성이라는 틀 안에서 엄청 좋은 게 있거든요. 이점이.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 그게 막 미화시키는 거예요. 그죠? 막 장화 그렇죠. 신고 어디 뭐 심고 막
그거 보고 아름답다고 하고. 저번에는 뭐 비 오는 날 애들이랑 같이 나무한테 물 주던데요. 그게 비 오는 날물 주고. 비 오는 네, 그래서 비 오는 날 물 줬어. 비 오는 날 물 주던. 일정은 잡혀 있고. 우비 네, 쓰고. 보석 씨 같은 경우는 지방 청년이시잖아요. 그래서 저 부산. 예, 부산도 네. 많고 뭐 전라도도 많고 예, 여러 네, 군데 살았습니다. 부산, 전주, 예. 광주. 이런데 그럼 서울이란 이미지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방 사람들이 처음에 서울의 랜드마크가 뭐냐고 물어보면은 63 빌딩이죠. 63 빌딩이죠. 전 진짜 몰랐거든요. 막 광화문 광장도 그렇게 있는지도 몰랐고 시청이 그렇게 멋있는지도 몰랐고 와. 그치. 몰랐어요. 그냥 딱 서울의 랜드마크가 뭐니라고 하면은 당연히 63 빌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63 빌딩은 즉 높은 건물. 그러니까 서울을 휘황찬란하게 이렇게 좀 참 그 뉴욕시티 같은 그런 느낌을 생각했는데 제가 한 서울 3개월 정도 이제 거주하고 있을 때 저기 서울시청 앞에 가니까 뭐 추수절이라고 해서 그 밭이 앞에가 다 옥수수 논이죠. 밭이 막 돼 있고 맞아, 맞아, 깜짝 맞아. 놀래가지고 네, 그때 기분은 이게 서울 맞냐? 누가 서울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냐? 제가 그분이- 그냥 우스갯소리 한번 해도 돼요? 아우 그럼요. 아침 전에 제가 노량진에 잠깐 살았었어요. 근데 노량진에서 이렇게 북쪽을 보면은 63 빌딩이 보여요. 네. 근데 제 친구들은 다 청주 촌놈들이기 때문에 친구가 이렇게 놀러 왔었거든요. 그래갖고 길을 걷다가 야 저거 63 빌딩이다? 그러니까 친구가 야 거짓말 하지 마. 63 빌딩이 저거보다 높지.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 스토리도 하나 말씀드릴까요? 네. 그러니까 뭐 서울 그 시골 사는 친구 놀리는 건 아니고 비하하는 것도 아닌데 네. 그 친구가 평생 밭, 논 이런 곳에 있어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전교생도 뭐 10명 안 넘고 뭐 그러다 이제 대학교로 서울 붙어서 대학교 온 거였는데 처음으로 맥도날드를 가봤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그럴 수 있어. 그 친구의 그 인생의 소중한 순간을 제가 함께를 했어요. 맥도날드 같이 갔는데 전 주문하고 나갔는데 그 친구가 주문을 못 하길래 그래서 알아서 주문을 했더니 그 친구가 종업원에게 했던 말이 아무거나 주세요라고. 아 진짜? 드라마에 나올 법. 진짜 그분 이거 아니요? 응답하라 이거 같은데. 저는 그런 거 진짜 그렇게 얘기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응답하라에 공감할 수 있는 건 또 그 지방으로 문화가 전파되는 게 있잖아요. 네. 신진물물이 전파되는 네. 거. 그쵸. 그걸 따지면 사실 시골에서는 아직도 돌리는 TV 쓰는 있어요. 가정도 있으니까. 아, 진짜요? 있어요. 네. 그래서 있습니다. 저희가 응답하라 1988로 여러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냥 응답하라 1974도 기대를 하면서 드라마는 드라마로 문화는 문화로만 즐기자. 옛날로의 회귀가 아니라 옛날 감성으로 다시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시청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아.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마무리를 해보고요. 네, 마무리를 해보고 저희가 다뤄볼 게 김종인 새누리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으로 아 이 대단하십니다. 당을 하셨어요. 참 많은 김종인이란 사람을 잘 모르셨을 거고 저도 몰랐는데 네. 그분이 계속 네이버 검색어 막 1등이었어요. 예, 예. 그죠?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분 하면 막 떠오르는 것들이 경제민주화, 그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비상대책위원이었죠? 예. 그런데 비상대책 한나라당의 핵심이셨던 분이 이제 저길로 가고 막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논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나라당이 2012년에 네, 강령을 개정할 때 개정한 사람으로서 뭐 보수라는 단어를 빼는 사람이에요. 그때 빠졌었죠. 네 혹시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 강령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 자세히는 못 봤는데 하나 포인트가 이제 보수라는 단어가 빠졌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수가 지금도 없죠. 보수라는 말. 지금도 없어요. 네. 근데 지금 새누리당 이거 뒤에 이거 보수는 백브리핑 할때 혁신입니다. 보면은 예 보수는 혁신입니다 써져 있거든요. 근데 강령을 그때 빠져가지고 아마 전원책 변호사가 어떤 토론 나와서 말도 안 된다고 막 화를 냈던 거를 전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보면 보수당은 아니잖아요. 예. 뭐 그렇긴 하죠. 강령에 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얘기는 있긴 한데 예. 그 다음에 음. 중산층을 두텁게 하고 음, 또 복지를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강령 자체에. 그래서 뭐 종택 씨는 미국에서 또 5년간 살다 오셨으니까 어린 시절이긴 뭐 했지만. 공화당, 민주당 얘기도 관심 많으시잖아요. 네, 그거는 다 학교 가면 배우죠. 근데 뭐 저는 초등학교는 안 가서 간접적으로만 들어봤을 때 공화당과 민주당은 또 옛날에 성향이 서로 바뀌었던 거 아세요? 알고 있죠. 네, 저 그 정도밖에 모릅니다. 네, 또 그냥 예, 많은 걸 기대할 수 없잖아요. 아직. 공대 생각에. 네, 그럼 종국 씨는 잘 아시잖아요. 뭐 각 나라마다 민주당이면 민주당, 뭐 사회당이면 사회당, 그쵸.
공화당이면 공화당별로 네. 확실한 이념을 명시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이념도 명시를 하고 있고 그분들은 확실하게 내놓는 경제 정책에서부터 차이가 딱 납니다. 그리고 경제 정책에서 차이가 나고 그것을 나오는 그 당을 대표하는 대통령 대권 주자들은 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트럼프라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쪽에서 딴 사람이 있고 아예 사람들의 성향도 딱 보이고 트럼프는 좀 재밌는 얘기입니다만 아무튼 내놓는 경제 정책에서부터 차이가 나거든요. 좌다 우다라는 게 막 정치적 색깔 가지고는 구별이 잘 안 가도 그러니까 이론에 정치적 바탕한 그게 정책으로는, 네, 확실하게 확실하게 구별된다. 나옵니다. 미국 이런 같은 말씀이시죠. 경우가 그래서 선진 국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동부시 같은 경우는 뭐 각 당마다 그 당에 있는 의원들조차 평소 행실이나 말하는 것도 그 당이 지향하는 것과 부합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보석 씨 같은 경우는 전라도에서도 살아봤고 예. 경상도에서도 살아봤잖아요. 영혼함을 아우르는 인재입니다. 네. 아. 좌우 통합형 인재인데 지역 통합형 인재인데 그럼 봤을 때 그 선거철 때 기억나세요? 각 지역에 할 때? 아, 그래서 근데 사실은 선거철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다는 걸 느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아 정말요? 생업에 종사하는 아, 이런 느낌인가요? 선거철이라고 해서 양 당이 주장하는 내용들이나 그런 게 뭐 다르다고 크게 느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 사실은 우리나라는 뭐 예. 전라도 당, 경상도 당으로 예. 나눠져 있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네. 영희가 물어본 거는 그런 걸 것 같은데요. 만약에 광주에 있다, 선거철이다, 그러면 길바닥이 다 녹색이고 경상도에 갔으면 길바닥이 다 빨간색 붙어 있고 막 이런 식의 아니, 다 붙어있긴 똑같이 붙어있어요. 원래 선거법 내가 게시물 현수막을 100개를 걸 수 있다고 하면은 양당에서 양 후보들이 똑같이 100개를 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가 붙어있다 뭐 하면 빨간색 붙어있으면 파란색도 똑같이 걸려있고 아, 되진 않더라도? 예. 되진 않더라도요. 표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동선. 네, 표가 몰리는 것 뿐이지 엄청 몰리죠. 그죠? 꼭 경상도라고 해서 뭐 빨간색만 걸 수 있고 저기라고 해서 파란색만 많이 걸리고 그런 건 절대 안 그러면 안 돼요. 되죠. 네. 또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그럼 미국 같은 경우는 네. 뭐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이동한 분이 있나요? 너무 옛날이라서. 이동하는 사람은 있을 거예요. 이동하는 사람 당연히 있고 정당이 또 분열되기도 네, 했습니다. 그거는 막 그렇게 막 이동했다고 해서 저거 변절자 막 이것까지는 아닌데 김종인이란 분은 본인이 그런 당에서 그렇게 충분히 활동을 하시고 네. 막 그러셨던 분인데 제가 그렇게 싫어하는 경제민주화라는 거를 헌법에다 넣어가지고 본인이 넣었다고 뭐 주장을 하시니까 그걸 이렇게 이슈화 시켜서 하는 게 전 되게 싫었거든요. 그래서 저분은 그냥 본인이 좌파인데 어떻게 보수정당 들어서 계시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래서 자아를 찾아서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종우 씨가 보시기에는 네. 경제 민주화라는 이상한 것을 그렇죠. 하면서 그게 또 뭐 자랑이라고 새누리당에서 해놓고 또 더민주라고 하죠. 가가지고 또 그러고 있는 걸. 거기 또 자아 실현하러 가신 거예요. 저 자해 실현을 하실 수 있을까요? 더민주 지금 상태로 봐서. 더민주는 자아 실현뿐만 아니라 정권 창출도 하지 못하는 그런 아무튼 경제 민주화라는 이야기를 해도 돼요? 지금? 해도 되죠. 경제 민주화라는 거는 아무튼 너무 모순점이 많은 이야기잖아요. 네. 경제를 민주화시킨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경제를 평등화시킨다. 이 말인데 그러면은 기업에 특히나 이게 막 공격이 막 쏠리고 그쵸. 지금 경제 민주화 2012년부터 지금까지 됐는데 뭐 기업이 뭐 성장을 엄청 이루거나 이런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김종인 씨가 전 뉴스 어렴풋이 좀 기억나는데 그 사람이 정부에서 일했을 때 재벌 부동산 규제를 엄청 큰 걸 하지 않았나? 재벌 부동산 미사용 부동산에 대한 이분 재벌에 억하심정 있으시네요. 아니 이분이요? 저요? 아니 김종인 씨. 그때 뭐였지? 재벌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시키는 가장 큰 엄청 네, 사실 경제 민주화라는 것이 헌법에도 들어있는 말이긴 해요. 119조 2항. 예. 네, 그래서 좌파들이 왜 헌법에 들어있는 건데 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거를 김종인 아저씨가 넣은 거래요. 그 119조 2항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경제 민주화라는 단어에서 그 민주화라는 게 정확히 무슨 단어인가요? 평등. 네, 그래서 나눠 먹자. 거대 재벌을 없애는 방향이 경제 민주화예요. 그래서 그때 합의로 이제 그 법이 생겼던 거 아니에요? 뭐 중소기업 적합업종인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예, 예. 프랜차이즈 적합업종, 예. SSM 규제, 네. 뭐 엄청 많습니다. 예. 그런 규제책이. 사실 우리나라랑 어울리지 않는 것이 경제 민주화거든요.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는 한참 버블 경제 문제일 때 먼저 한 것이 경제 민주화였어요. 그래서
일본이 중소기업이 많고 튼튼한 이유가 경제 민주화 덕분이라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와는 아예 그죠. 그 경제 토대가 다르기 때문에 내수 시장이 크죠 일단. 네 무조건 따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아. 내수도 크고 전통 기업도 있고. 기술도 그다음에 예. 발달했었고 예, 원래. 기술도 발달. 엄청 많고 그러니까 내수 시장이 되려면 1억 이상이면 가능하다 네. 하는데 거긴 되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안 되잖아요. 네. 네. 중소기업이 크려면 대기업 밑에서 딱 네. 줄 잘 돼가지고 돈 네. 많이 벌어서 크는 방법도 방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국콜마 같이 네. 아모레퍼시픽 같은 엄청나게 큰 화장품 회사가 있으면 콜마에서 제조를 거의 다 해요. 대기업이란 말이에요. 하청. 네. 근데 이런 식이 되면은 대기업을 죽여버리면 이게 죽으면 밑에가 클 수가 없잖아요. 저 제가 알기로도 일본의 중소기업들은 다 옛날에 재벌에서 해체 쪼개진? 대가져가 쪼개진 예. 쪼개놓은 그런 중소기업이라서 네. 우리가 튼튼한 중소기업이 네. 일단 많았다고 그러니까 생각해요. 원천 기술들이 있는 곳들이고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게 아닌데 자꾸 기업을 밉게만 보고 죽여라 하고 그리고 뭐 재래시장 살려준답시고 대형마트 다 강제 유무 때리면 재래시장이 안 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의 토대를 마련하신 분이 이분인데 그거가 이제 본인의 정체성을 찾아서 이제 더불어로 가셨으니까 네. 자신의 그래서- 동지를 찾으신 네. 거죠. 네. 그런데 지금 경제 민주화에 대해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 아까 보석 씨가 새누리당은 보수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새누리당의 강령에 지금 총칙에 보면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추구하면서도 중산층을 두텁게 해주고 또 복지를 예. 하는 더불어 사는 그런 걸 만들자라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복지를 안 하는 게 보수주의의 가치가 또 아닌 거잖아요. 아니죠. 아니죠. 근데 아니지만 그거를 혹시 강령으로 넣어서 이게 우리가 정말로 가지고 있어야 할 최우선의 가치다라고 하는 게 강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의 강령. 네, 강령에 넣었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느낌이 좀 포퓰리즘적이다. 그러니까 대중들을 영합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강령으로밖에 안 보인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만큼 강령이나 총칙에 제1항에 있는 것은 조심해야 하니까 거기에 복지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은 자칫 우리나라를 복지국가로 지향한다라고 보이게 되는데 뭐 이런 말 있긴 하잖아요. 선진국일수록 복지국가로 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말이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게 복지라는 게 또 사회적 약자에게만 주는 복지가 있고 보편적 복지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선진국이라 해서 복지가 더 많이 되는 건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요즘 논란인 복지는 뭐 무상보육도 있고 무상급식도 네. 있었잖아요. 근데 선진국이라고 해서 무상급식을 하고 무상보육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걸 샜다가 실패해서 없앤 선진국도 많고 예를 들어서 영국이라든가 뭐 그런 사례가 엄청나게 많은데 선진국이라서 오히려 복지가 훨씬 더 잘해.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는 풀어놓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복지 그러니까 복지라는 건 나라가 잘 살게 되면 무조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네. 최빈곤층이 없어지기 때문에 소득과 비례해서 어차피 무조건 늘어난다, 없어져야 돼 이거지. 있어요. 나라가 돈을 잘 벌면 최빈곤층은 가면 갈수록 이 정도 최빈곤층이라는 나라랑 여기랑은 또 차이가 나고 네.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점차. 근데 그거를 지금 가진 저 부자들, 저 기업들 있는 돈 나눠가지고 위에 거 빼서 밑에 거 기우자라고 하는 논리가 저는 아예 틀리고 복지국가로 갈 수도 없는 방법이고 지금 있는 거 다 나눠 먹자라는 논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전혀 틀린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 분들이 주창하는 복지 국가가 되려면 네. 저희가 세금을 지금보다는 일단 많이 걷어야 되는 건 그렇죠. 확실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 질문이 그 국민들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지금 세금을 내 월급의 한 13% 정도를 떼고 있다. 근데 50%를 내야 된다라고 하면 과연 동의를 할까요? 안 동의 하겠죠. 못하죠. 난리 나죠. 죽어도 못 내죠. 죽어도 안 낼 것 같은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소득이 60%를 뗀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되네요. 네, 많이 떼요. 그래서 있어요. 프랑스 국민 배우예요. 우리나라 따지면 이순재 같은 아저씨인데 세금을 너무 많이 내니까 아, 맞아, 러시아로 맞아. 옮겨버렸어요. 그래서 그 프랑스에 테니스 선수도 그렇고. 예. 프랑스랑 벨기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뭐 루이비통이었나? 어떤 사장이 세금을 너무 많이 떼니까 그냥 다른 나라로 가버린 거예요. 네덜란드로 갔나? 그리고 좀 극단적인 수단이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정말로 그런 것까지 저희 기업이 그렇게 나라를 떠나버릴 수 있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넥센이 싶은데. 일본으로 옮겼죠. 네. 근데 그 게임 회사가 넥슨. 넥슨이죠. 예, 예. 네.
근데 진짜로 경영학과 교수님들은 그런 얘기도 막 해요. 한 2030년 넘어가면은 삼성이나 현대 이런 데가 본사를 홍콩이나 싱가포르로 옮길 수도 있다. 너무 법인세가 높으면 맞아요. 견디기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경제 민주화다, 뭐 복지를 늘려야 된다라는 논의만 계속 가져가면은 법인세는 당연히 올릴 테고 기업들은 계속해서 나라에서 어떻게 기업한테 빨대 꽂아가지고 뭐라도 빼먹을 생각할 테고 기업은 크지를 못하는 거죠. 본인들은 자꾸 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네. 것 같아요, 그걸. 그래서 적어도 뭐 새누리당이라고 하면은 보통 보수로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보수라는 것으로 거대 여당이 된 새누리당이라고 하면은 뭐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정당이어야지 복지 자체를 제1 강령으로 네.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또 이런 새누리당을 심판하려면은 가끔은 정권도 빼앗겨 보고 해야 하는데 문제는 더민주가 그럴 수 있는 당이냐를 좀 그죠. 말해보고 싶어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상 그 대한민국 제2여당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뭐 원래 이름이 새정치민주연합이었죠. 예, 네. 하도 바뀌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 국민의당이랑 또 더민주당으로 지금 쪼개진 어쨌든 거죠. 쪼개졌는데 그 안에 노동당 막 이런 것도 있지 않아요? 아니에요? 아니요 그 노동당은 별개? 다행히 별개예요. 아, 다행히. 정의당, 노동당 다 네. 별개라고 그러죠. 원래가 그럼 통진당만 같이 있던 거군요. 네. 통진당 없어지고. 네. 그래서 이 국민의당과 더민주를 그냥 평범한 정말 저희 대학생 시선으로 보기에 어떨 것 같아요? 정권을 그들이 잡을 수 있을까요? 총선 때? 아, 저는 아직까진 힘들 거라고 보지만서도 그 지금 안철수 신당이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아 어떤 점에서요? 물론 그 이번에 안철수 대표가 대표라고 하는 게 맞죠? 안철수 대표가 갔다 온 거 아시죠? 저기 그 박정희 대통령이랑 이승만 대통령 묘역 참배하신 거. 네. 예, 분명히 표 얻기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그 단편적인 1차원적인 행보가- 행위 자체는 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행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네. 중도 노선을 탄다고. 예, 예. 보는 그런 것이죠. 중도 노선을, 그러니까 지금 뭐 저희처럼 지금 전 대한민국 여당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있는, 그리고 조금 더 중도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 그쪽으로 들어갔을 네. 때는 어느 정도 이제 뭐 안철수 대표도 이번에 좀 얘기했지 않습니까? 선거 전까지 야권 연대 없다라고 아. 얘기를 했지만 뭐 바뀔지 안 바뀔지는 네, 모르겠어요. 그럼 뭐 근데 여당도 여당답지 못하고 야당도 그런 상황에서 중도를 아울 수 있는 예. 당이 국민이 당일 수 있겠다라고. 예, 그럼 여지가 좀 남아 있을 것 아.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네, 사실 그 마침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참배 건으로 기억이 난 건데 네. 그 국민의당의 준비위원장 한상진이요. 네, 한상진 네. 그분이 이승만은 국부라고 했다는 거에 대해서 아, 그쵸. 근데 더민주가 들고 일어났잖아요. 근데 며칠 뒤에 또 해명했어요. 해명했죠. 말실 쓰였다고. 그죠. 네, 좀 슬프지 않나요 이런 거를? 맞아요. 근데 저도 제 생각에도 그런 논의 자체가 좀 한심한 게 일단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도 통과해야 될 법안도 많고 그런데 그런 말 몇 마디 가지고 아니 싸우고 대한민국을 건국했을 때 1대 대통령이 이승만이면 국부라는 말을 쓰는 게 맞고 사실 쓸 수도 있죠. 그리고 그렇게 반대하더라도 위인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링컨 위인전 엄청 본단 말이에요. 미국 1대 대통령 그 아저씨도 나쁜 아저씨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링컨도 욕 엄청 많이 먹어. 국민들 많이 죽이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링컨을 엄청난 신격한 위인화를 시키고 이승만은 그냥 나쁜 사람처럼 하고 근데 그것도 우선 문제고 저기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지금 오픈빨인 것 같아요. 오픈 딱 열었으니까 개업했을 예. 때 사람들 막 오는 것 마냥 그런데 확실한 거는 저렇게 좌우를 모두 아우른다 라고 하는 거는 100% 거짓말이고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런 정책을 해서 실현시킨 당이 없고 사상이라는 건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와서 딱 나뉘어진 건데 그거를 본인들이 표를 얻겠다기 위해서 표를 얻고자 이거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땐. 그래 딱 단순하게 표기예요 아직까지는. 엄청난 예. 좌우 통합에 대한 꿈 이거를 실현시키기보다는 표를 얻는 본인이 지금 네. 딱 가는 거니까 사실 좌우 통합이란 말 자체도 어쩌면 이상하죠. 거짓말이죠. 통합이 어떻게 돼요? 사회가 다양해야지 좋은 건데 과거 6.25 끝나고 좌우합작 운동을 하셨던 우리나라 민족 지도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보면 거짓말인 겁니다. 네. 좌우합작인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보석 씨는 방금 하신 말씀이 지금 안철수 대표가 뭐 좌우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대한 정당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봉구 씨는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뻥이다. 그럼 그냥 신장 개업한 음식점이 잘 나갔든 그렇죠. 그런 것과 다름없다라고 하셨는데요. 근데 또 안철수 국민의당에
기대를 걸고 하나둘 참여하고 있어요. 네.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도.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싶어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새누리당 권은 의원이세요? 아니면 저기 그 더민주당의 경찰 더민주 권은희 그렇죠. 경찰 출신 강딸 광주에 광주의 딸. 죄송합니다. 저 광주 살 때 지역구 의원이세요? 예. 지역 구간마다 저는 이런 생각 하고 싶은 게 항상 뭐 새정치 신당 말씀을 안철수 의원이 하시는데 과연 그런 구태 같은 인물들만 영입해놓고 짜집게 해놓고 이게 과연 신당이라고 할 수 있는가가 저는 의문이에요. 한마디만 더 해도 돼요? 그러니까 네. 지금 좌우를 통합한다고 하셨잖아요. 여태까지 좌우를 통합했을 때 어떠한 모습이 나올지 그리고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좌우 통합되는 그런 정책을 제시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그러니까 하나도 뻥인 거예요. 저는 솔직히 안철수 의원이 좀 간제비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거 알고 그쵸? 계세요? 뭐 간보로 다닌다. 네. 간철수. 네, 그래서 그 당명조차 간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제 거짓말인 거죠. 생각은 또 다른데요. 그 두 분이 네. 두 분이랑. 그 정당이라는 걸 특성으로 봤을 때 뭐 이런 종류도 있더라고. 뭐 대립형 한 나라의 대립형 정당인 경우도 있고 뭐 네. 합의 형성형 정당인 경우도 있다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한마디로 네. 합의 형성형은 기본 이념에는 동의하고 국가의 기본 이념 동의하고 그다음에 아래 세부적인 것들이 서로 이념이 다른 정당. 그리고 대립형이라면은 국가를 운영하는 기본 이념에서도 차이가 보이는 정당이 인정받는. 근데 공산당이랑 뭐 민주당이랑 같이 있는 국가도 그런 거 있을 수 전자 있죠. 같은 경우는 미국의 공화당,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국가 핵심 이익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거든요. 합의 형성형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두 분 얘기하신 것도 부분적으로 동감하는데 민주당이나 새누리당 요즘 다 이렇게 색깔이 어중간하잖아요. 근데 더 어중간하죠. 국민의당. 네, 더 어중간하죠. 경제 민주화 같은 거죠. 당입니다. 이런 데는. 색깔도 어중간해요. 연두색. 네, 그쵸. 근데 흐린 제가 연두잖아. 생각했을 칠하다 말았다니까. 이거보다 옅어요. 이거보다. 초록색이면 저- 초록색이지, 빨간색이면 빨간색이지. 연두색은 뭡니까 정말. 근데 제 생각에는 네. 그 새정치 네. 과거 새정치 현재 네. 더불어민주당이 맨날 혁신 이러잖아요. 자기가 하는 일 보고 스스로 혁신이라는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행보를 봤었을 때 야당으로서 문이 닿은 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대체 정당으로 예. 이번에 나온 안철수 국민의당 네. 이 당이 새누리당이나 이런 집권 여당과 합의 형성형으로 네. 기본 이념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몫을 통해서 그런 그런 행보를 행보를 밟았으면 좋겠다 제 생각입니다. 또뭐 돈대 씨가 말한 점에서는 아까 보석 씨가 말씀하신 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참배한 모습에서 네. 그런 걸 기대할 수도 있겠다라고 네, 제 생각하시는 생각은 거죠? 제 생각은 기본 이념에 대해서는 같이 가고 이제 세부적인 걸 자기 네. 몫을 찾는 거죠. 또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음. 한 번 일어난 일은 두 번 일어나지 않아도 또 그렇죠. 또 두 번 일어난 건 세 번 일어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반드시. 그렇죠. 과연 국민의당과 음. 더민주당이 총선 때 합치게 될까요? 안 합치게 될까요? 저는 정말 이해 못하는 게 도대체 지금 왜 나눴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합칠 거거든요. 대선 가면 무조건 합칩니다. 이분들은 정권 창출 항상 그리고 빠지지 않는 게 심판론이니까 네. 저거 박근혜 정부 심판 바꿔야 된다. 뭐 다 심판이죠. 뭐 이분들은. 네. 그러니까 다 심판을 하려면 본인들이 힘을 합쳐서 또 힘을 키워야 될 테니까 그렇죠. 굳이 왜 그러니까 저는 나누는 거는 자기들이 총선에서 이기려고 나누고 대선에서는 또 합쳐서 그것도 이기려고 합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하고 네, 저도 한마디로 뭐 해쳐 모여라는 예. 얘기를 할 수 있겠군요. 저는 뭐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전 제 표 안 줄 겁니다. 네. 대선 전국 앞두고 통진당과 음. 민주당이 연합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은 안 합치는 것도 이상하고 뭐 행보로 봤을 때 합칠 것이다 그렇지. 라는 시각이 평범한 대학생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진짜 대학생들은 이 사람들이 하도 풀었다가 합쳤다 이러니까 별 관심이 이제 관심 없어지는 없어요, 거고. 이제. 네. 그렇죠. 아무튼 그래도 새누리당의 그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줘야 이게 또 극명하게 차이가 날 텐데 여기도 지금 좀 문제가 있고 막 그러시니까 네. 아무튼 네. 저는 아쉽습니다. 이 더민주당, 음. 뭐 국민의당, 김종인 씨 얘기를 하면서 그냥 그 맹자의 정명? 배운 거 나옵니다. 배우신 여러분들. 분이 배우세요? 배운 거 나옵니다 이제. 그냥 군신은 군신다워야 하고 왕은 왕다워야 하고 그렇지. 아버지는 아버지 다워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그 이름에 걸맞은
색채를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보수당은 아. 보수당답게, 네. 야당은 정말 야당답게 그러네요. 해야지 우리 정치가 발전하지 않겠나,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저희의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